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20년 넘게 버스 기사를 한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도 환경도 남들만큼 보통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배경에서 특별하지 않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중간 정도였고 사춘기도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겪으며 컸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부장님으로 계시는 생활용품 대리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가 사회생활 잘하려면 영업을 해서 좀 배워야 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고 막 여름이 시작되었을 무렵 저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평생 바다만 보면 자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계곡 근처에 친구네 삼촌이 사신다고 해서 숙박비도 아낄 겸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삼촌이 커다란 봉고차를 끌고 나오셔서 저를 포함한 남자 5명을 태우고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친구 하나를 빼고는 계곡이 처음이었기에 처음엔 이런 산속에 수영할 물이 흐른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착한 저희는 널쩍하고 커다란 돌이 늘어진 명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고기를 구우며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차갑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바다랑 달리 모래가 없고 바닥이 온통 자갈이 있어 갑자기 깊어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해서 다리랑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뭐가 재미있나 싶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왜 계곡에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오후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가족이며 커플이며 저희처럼 단체로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계곡은 아주 커다란 계단처럼 층이 있었는데 저 위에까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놀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계곡에 감탄해서 혼자 놀고 있던 사이 친구들은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20살의 패기로 주량도 모르는 술을 부어댔을 때라 다들 뻗어서 누워있거나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짧은 비명소리가 울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올려다보니 사람들이 다 어느 것을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떤 여자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큰 물살에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어디를 부딪힌 모양인지 얼굴이 벌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쪽을 떠내려온 여자를 향해 빠르게 헤엄쳤고 떠내려오는 여자를 낚아채서 건져 올렸습니다. 몇십 미터를 떠내려갔는지 여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숨이 가빠졌지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저 멀리서 여자의 친구들로 보이는 2~3명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지요. 그땐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던 게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환자실에 있던 거였습니다. 왼쪽 눈이 무언가에 가려진 듯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챈 간호사가 급하게 나가더니 누군가를 불러왔고 처음 보는 아줌마와 친구네 삼촌이었습니다. 처음 본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붕대 때문인지 뭔지 입이 움직이질 않아 말할 수 없었지요. 삼촌은 한숨을 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방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어서 다행이라며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새벽쯤에 저희 엄마가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고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저는 다시 잠들어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턱이며 이마까지 거의 눈, 코, 입 빼고는 붕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여자를 구하러 물속에 들어갔을 때 뾰족한 돌인지 나무에 얼굴이 다 깨졌다며 모두 합해서 100반을 가까이는 꿰맸다고 하셨습니다. 천만다행인 건지 눈은 멀쩡했습니다. 평소 외모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굴이 다쳤다는 게 속상했지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셔서 일부러 괜찮은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봤던 아주머니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며 빵이며 먹고 싶은 거 없나며 이것저것 사오시고 계속 엄마께 죄송하다고 했고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물에 빠진 여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애는 괜찮대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아무렇지 않게 던진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덕분에 너무 괜찮아요. 다리에 상처 살짝 말고는 아주 멀쩡해요.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구해줬는데 잘못됐으면 허탈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처음으로 붕대를 풀 제 모습을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 바깥쪽으로부터 이마부터 광대까지 쭉 찢어진 흉터가 하나, 턱에 가로로 길게 찢어진 흉터가 하나, 그 밖에 자잘하게 찍어져 두세 바늘을 꾸맨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바다 수영에만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이빙을 한 제 잘못이었지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절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다 해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추후에 발생할 치료비도 다 저희가 해결할게요. 보상이 더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딸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뭐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느꼈지만 행색이 그리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자처럼 느끼셨는지 아주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병원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 사과하세요. 이러시면 제 마음이 불편한데 학생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주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나중에라도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흉터가 제 인생을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들 줄은요. 저는 이틀 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근했습니다. 제 사정을 미리 아버지께 전달받은 부장님은 생각보다 제 얼굴이 심각해 보였는지 무척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시더니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막내 영업사원이라 매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필요한 걸 여쭤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일과 문 앞에서 인사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손님한테 제가 인사를 하면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손님들은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네 아빠 친구이고 너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네, 부장님. 근데 이게 참 나도 얻지 못할 것 같다. 뭐가요? 그 상처를 보고 오늘 하루만도 손님 몇 명이 얘기하더라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계속 병원 다니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영업사원은 그 브랜드의 얼굴이자 꽃이라고 배웠습니다. 회사의 입장이 100번도 이해가 갔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회사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추천으로 전라도에서 더 안쪽에 있는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일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추천서를 써줘서 저를 이곳에 보내준 부장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곳엔 숙소가 있었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제 또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시간 맞춰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같은 일을 10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쩔 땐 그보다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월급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청춘들이 그것에만 갇혀 있으니 매일 밤 방에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무리에 낀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 누구도 저에게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있는 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남자와 3명의 다른 방, 여자애들 3명이 놀러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오빠 쟤는 누구야? 얼굴에 흉터 있는 애잖아. 어머 나 본 적이 있어. 밥 먹다가 눈 마주쳤는데 너무 무섭더라. 그치 나도 징그러워서 똑바로 못 봐. 그런데 왜 그런 거래? 말이 많던데. 칼에 맞았다는 말도 있고 몰라. 한 번도 그들과 말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것이요. 제 얼굴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창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그 어린 마음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둘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핑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2달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말하는 날보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더 많았고 월급도 너무 적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갖가지 핑계들을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 공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흉터가 너무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느라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자고 한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 통지서가 나왔고 흘러가듯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군대에서는 이 흉악한 흉터가 쓸모가 있었던 것 같네요.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건지 부대를 배치받고 저를 보면 피했습니다. 덕분에 선임들에게 불려가거나 이유 없이 해코지를 당하는 일 없었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이전과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자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그때 바로 든 생각은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인가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 얼굴이 이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 제 앞날이 먼저 걱정되었지요. 아버지는 병원에 갈 일도 많고 오랜 시간 일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셔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쉬고 있을 수 없다면서 운전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게 진지하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돈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었지만 멀쩡한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겠나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 일자리부터 친구의 친구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직원이나 알바를 구한다는 글만 보면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러 한 달쯤이 지났지만 저는 제자리였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제 외모를 보고 겁을 먹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하다가 얻은 나름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새벽에 일자리 센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막 나가려는데 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너 운전이나 배워라. 큰아버지 버스 운전하시는 거 알지? 버스가 괜찮을 것 같아. 딱히 얼굴 크게 보이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더 편할 거 아니냐? 아버지 말씀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뒷말을 들으며 지내왔던 터라 밤만 보고 운전만 하면 되는 버스 일이 어쩌면 제게 딱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태어나 처음 잡아보는 핸들이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알려주신 덕에 2달이 안 되어서 면허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후 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 시험을 보고 버스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막상 누군가가 버스에 타게 되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지요. 그동안 일만 하려고 하면 다들 제 얼굴을 보고 불쾌하곤 했는데 버스에 탄 손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앞만 보고 있어서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돈을 주고 받을 때에도 손에만 시선이 가니까 제가 얼굴을 쳐다볼 일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마음 놓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40대 아저씨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젊은 친구 운전을 참 잘하네라고 하며 제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작성에 맞다면 맞는 일을 한 지 어느덧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니 버틴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게 어머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이러니 어디서 소개팅 한 번이 안 들어와서 지금껏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는 서울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전국에 지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지점장이 버스 내부 청소를 강요했고 센터 청결도 신경을 썼으며 뭔가 바빠 보였습니다. 어디서 검사라도 나온대요? 검사는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거지 잘하고 있나? 서울에서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년이 정년인데 뭐 책 잡히는 건 아닌지. 제가 이 회사로 들어오고 본사에서 온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다른 동료들은 운행을 하는 중이었고 사무실의 지점장님과 7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과 양복 차림에 제 또래 남자 하나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부장님, 저희 직원입니다. 지점장님이 저를 회장님과 부장님에게 소개했고 저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실례인지를 알지만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얼굴에 상처 왜 그렇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당황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고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본 사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얼굴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처음으로 남 앞에서 얼굴 흉터에 대한 사연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계곡에서 기절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제 왼쪽 가슴팍에 있는 명찰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잡고 얼굴에 있는 제 흉터를 만지시더니 곧 저를 꼭 끌어 안으시고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셨습니다. 자네가 맞구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회장님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저와 지점장님과 부장님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결국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회장님의 이야기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 회장님은 원래 여기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방학에 본가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발을 헛디뎌 물살에 떠밀려 목숨을 잃을 뻔했고 기적처럼 한 청년이 그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 설마 저일까? 라고 생각했지요. 회장님은 자신의 딸의 목숨을 구해준 청년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한 설마가 정말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때 분명 그 여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 여자가 다리만 조금 긁혔다고 했는데 죄책감을 가지거나 걱정할까봐 거짓말하신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일도 너무 바쁘고 딸 얼굴 한번 볼 시간도 부족해서 저에게 찾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의 딸은 다리 부상으로 더 이상 무용을 못하게 되었고 결국 경영을 공부해서 운수업에 발을 들여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은 저 덕분이라고 또 한 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제가 퇴원하고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환자 기록을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고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참 다행이야. 제가 그때도 사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따님도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그래도 자네만 하겠는가? 아직도 상처가 이렇게 심한 걸 보니 지금까지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남에게 하지 않았던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회장님은 늦었지만 살해하고 싶다고 하셨고 우선 자신 때문에 평생을 버스 일을 해왔으니 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같이 서울에 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모셔야 하는 홀어머니가 계셔서 안 된다고 했고 회장님은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 정년인 지점장님이 나가시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너무 늦어 만남을 마무리 지었는데 다음날 회장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시더니 의사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폈고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흉터를 가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희망적인 말을 들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들었지? 이 친구가 여기 성형외과 교수 중에서 제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봐. 제가 이 나이 먹고 고쳐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내 소원이라네 하루라도 원래 자네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어. 괜찮습니다. 회장님 평상 이렇게 산걸요. 그리고 저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가 고민하자 앞에 앉아있던 의사도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비행기 시간이 다 되었다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장님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서울로 올 생각은 없는지 이것저것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고 회장님께서는 계속 뭔가 해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집에 도착했고 회장님은 조만간 사모님과 따님까지 데리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회장님은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그날은 월급날이었는데 제 통장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회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도움으로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게 대체 뭔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큰 소리로 웃으시며 보너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돈 못 받는다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이렇게 또 한 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이의 목숨값이 그 정도도 안 되는가? 그리고 자네가 지금까지 산 30년 가까이 되는 그 인생에 대한 값이 그 정도도 안 돼? 뭐라 거절할 말이 떠오르질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께 거절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돈으로 지금보다 좀 더 크고 깨끗한 집을 전세로 얻어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흉터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 얼굴이라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년을 마치신 지점장님 대신 제가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근무 환경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제 진급을 축하한다며 조만간 회사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꼭 사모님과 따님과 함께 오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열심히 산 저의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복이 온다는 말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을 수가 있네요. 모두 저처럼 열심히 사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